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장은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과학 호기심은 채우고 궁금증은 해결해 드리기 위해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본강연 16번째 시간입니다. 화학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원자와 분자, 화학 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니 학생분들도 집중해서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산과학기술원 곽상규 교수님께서 컴퓨터로 알아보는 물질들의 분자 세계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문화상품권을 쏜다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유튜브 채팅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100분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또 질문에 당첨되신 분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곽상규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라고 불리는데 에너지화학공학과의 곽상규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원자들의 세계를 컴퓨터로 어떻게 풀어가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컴퓨터로 알아보는 물질들의 분자 세계입니다. 아래쪽에 부주제로 분자 모델링과 전산모사, 영어로는 이제 Molecular Modeling and Sim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처음에는 원자와 분자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게 되는 그 에너지와 힘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지 저희가 분자 동력학이라는 그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파트 2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전산모사의 방법을 좀 배운 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는 달튼 시대에 그 달튼이 구형의 딱딱한 모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이제 원자가 되는데, 그것이 가장 딱딱한 모양의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탐슨이 이것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전하와 음전하들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빵 안에 이제 건포도들이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었고요. 그 뒤에 레더포드는 핵이 분명히 존재하고 중앙에, 그 다음에 전자들은 이 전자 혹성 모양으로 핵 주위를 공전할 것이다. 근데 같은 모양으로 공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보어가 전자들은 자기 고유의 궤도에서 이제 이 핵 주위를 공전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원자들이. 그 뒤에 이제 슈로딩거가 전자 확률 분포에 의거해서 전자 구름 모양을 나타내게 됐죠.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의 현대 시대의 그 원자의 모양은 이 슈로딩거의 모양을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확률 분포, 어떤 에너지적인 위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이렇게 판명되지 않고, 그러나 확률적으로 어떻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 원자들의 모양을 저희가 억셉트하고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의 구성 요소로 보면 당연히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이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죠. 물론 다른 파티클들도 존재하는 것이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원자는 핵과 전자의 결합이다. 그런데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전자는 하나의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지는 물질이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물질이다. 중성자는 이제 뉴트론으로 중성 전하겠죠. 이렇게 원자의 모형이 있고요.
이런 원자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2개, 그다음에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붙어가게 됐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2, 카본, 오xygen 둘. 그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 질소와 수소 3개 이렇게 붙어가면서 뭐 평면 정삼각형 모양을 띠게 되는,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이 직선형을 띠게 되는, 그리고 또 메탄 같이 이 카본과 수소들이 정사면체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분자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자들의 형태와 또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특정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분자 형태 및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분자들이 이제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비커 안에 액체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고체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기체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분자들 간의 인력에 따라서 어떤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에너지가 큰 것들은 기체가 될 것이고 에너지가 적게 있는 것은 고체가 될 것입니다. 이 고체에서는 아톰들, 뭐 분자들이 자기 위치를 유지하면서 있을 것이고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변형되면서 익스체인지 되면서 서로 바뀌면서 있을 것이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합을 모두 끊고 자유롭게 운동하는 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분자, 결합이 이루어지면 분자, 그 분자들은 집합체가 되면 고체나 액체, 기체의 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합을 할 때 어떤 결합들이 있을까? 케미컬 본드라고 하는데 화학 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공유 결합, 두 번째 배위 결합, 세 번째는 이온 결합, 네 번째는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예를 들어보면 두 개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결합입니다. 이것은 비금속 원소들에서 주로 이제 발생되는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위 결합 같은 경우에는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가 이제 한쪽 원자에서만 제공되는 경우에, 이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트로젠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 위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플러스 이온을 이제 프로톤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톤과 만나게 되면 암모늄 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배위 결합이 있을 수 있고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양전할 때 이온과 음전할 때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라리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주로 일어나는 그런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속 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들은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 차지를 띨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금속과 금속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음전하들이 자유전자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게 금속을 이제 형성하는 어떤 금속 결합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유전자들 때문에 열전도도나 아니면 전기전도도가 높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원자와 분자, 뭐 간단하게 원자와 분자, 그 다음에 어떤 상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결합을 가질 수 있는가를 잠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자들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분자 동력학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돌려볼 수가 있을 건데, 그 분자 동력학을 돌린다는 의미는 러닝 한다는 의미로 이제 컴퓨터에서 돌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 실험을 러닝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분자 동력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자를 모델링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원자 단위의 구조, 스트럭처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뭐 원형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체 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액상 혼합물, 그다음에 결정들, 결정 표면, 어떤 때는 또 단백질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떠한 재료든 간에 저희가 원자 단위에서부터 구조를 건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물질들이 원자 간의 상호작용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중성으로 띠고 있긴 하지만, 다른 원자와 만났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반대쪽에 있는 핵과,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마이너스, 음전하는 또 한쪽에 있는 핵과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하려고 하는, 서로 인터랙션 하려고 하는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상호작용이 어떻게 어떤 힘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예전 오랜 시간 동안 피지시스트나 아니면 뭐 케미스트가
피지컬 케미스트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상호작용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제 추상적으로 모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 스피어라고 하는 강구체, 이 당구공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딱딱한 볼, 뭐 스퀘어 월 같은 경우에는 당구공 주위에 포스 필드가 좀 존재하는, 그리고 레너 존스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엄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인터랙션을 좀 가지는, 그러니까 인력과 청력 사이에 부드러운 인터랙션을 가지는, 상호작용을 가지는 그런 추상적인 모델부터 지금 요즘에는 이제 포스 필드, 굉장히 좀 실제적이고 좀 복잡한 이 포스 필드라는 개념, 힘장이라는 개념까지 적용해서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분자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분자 전산모사라고 이것을 컴퓨터에서 돌리게 되는데 몰레큘러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 간의 상호작용 이제 파라미터를 저희가 앞에서 규명을 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이 전부 이제 컴퓨터 안에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virtual experiment, 가상의 실험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오른쪽에 예를 보면 구형으로 되어 있는 아톰들이라고, 원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원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건 뭐 헬륨, 알곤, 니안 이런 어떤 아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안정한 그 핵과 전자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 화학 결합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뭐 물론 당연히 에너지를,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쏘았을 때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평상시에는 저렇게 구형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구형 모양을 띠고 있는 모델링을 하고 나서 원자 알곤 간의 상호작용을 저희가 가정을 합니다. 너희 둘은 레너 존스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가질 것이야 하면서 셋업을 한 후 이제 상호작용 파라미터를 저희가 컴퓨터 안에 넣은 후에 저희가 만약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아톰끼리 인터랙션 하면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면서 기체 형태의 모양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것은 컴퓨터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기체,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이 산소들과 질소들, 그 외의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온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몸을 이제 때리고 있거나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일기압을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저희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컴퓨터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면 무엇이 좋냐? 실제로 실험을 직접 하지 않고도 저희가 열역학적인 성질을 이렇게 부딪히는 아톰들의 구조와 위치로부터, 결국 이제 속도겠죠. 속도와 위치로부터 어떤 저희가 원하는 물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분자 전산모사 시스템에서 보일 수 있는 온도는 몇 도, 뭐 압력은 얼마, 부피는 얼마,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압력, 부피를 뭐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력학적 성질들을 저희가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반응열,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결합을 만드는, 본드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반응열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때의 활성화 에너지도, 아니면 뭐 자가, 확산도 등을 저희가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성질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실제적이고 좀 복잡한 상호작용 식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제 force field라는 말을 씁니다. 힘 장이죠. force, 힘, field 장이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분자 구조의 어떤 뒤틀림, 움직임에 따른 potential 에너지, 상호작용 에너지의 변화를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힘 상수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force field라고 있죠. 에너지 force field. 이 안에는 결합 상호작용 에너지, 비결합 상호작용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모델을 보시게 되면 원자 사이에 결합이 있고, 또 원자는 다른 원자와 결합이 있고,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서 6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원자 사이에 뭐 수소이온과 수소이온, 결국 수소 기체는 H2기 때문에 H2의 어떤 모양을 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아톰이 한마디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스트레칭,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용수철처럼. 그렇게 스트레칭하는 상호작용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워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아톰을 쓰게 됩니다. 오xygen 하나와 산소 하나와 수소 2개. 그러면 스트레칭이 있을 거고 또 요 사이에 밴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밴딩 에너지까지 워터는 포함이 되겠죠. 대신에 토션은 3개와 4개의 아톰이 존재할 때만 토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다이히드럴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션이 존재할 때는 이제 3개 이상의 아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토셔널 에너지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 아톰과 끝단의 아톰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인터랙션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톰들은 거리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력과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것을 비결합 상호작용 에너지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라고 이 쿨롬 포스인데요. 만약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뉴트럴하게 있으면 이건 뭐 중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약간 언밸런스하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파티클이 플러스를 띄는, 아니면 언밸런스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음전하를 띄게 되거나 양전하를 띄게 되는 아톰으로 되겠죠. 그때는 여기 플러스 0.2, 뭐 첫 번째는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성은 되지만 각각의 아톰들은 다른 인터랙션, 다른 그 차제들을 띠게 될 겁니다. 전하들을.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플러스 0.2,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쿨롬 인터랙션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각각의 텀들이, 각각의 항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보일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식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여기 에너지, 스트레칭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수철의 force constant의 distance, 그러니까 거리가 얼만큼 변화하는 거에 대한 스퀘어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2로, 그러니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harmonic force라고 하는데, harmonic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식은 당연히 용수철의 어떤 힘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물리를 할 때나 화학을 할 때, 물리화학을 할 때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식일 겁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force constant의 distance가 바뀐 것, 아니면 force constant의 뭐 각도가 바뀐 것들, 이렇게 이제 결합 에너지들은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식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VDW라고 하는 반더 발스라고 하는 포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결합 에너지인데 이게 중성이고 중성이다 그러면 이 아톰 사이에는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12승에 해당되는 청력과 6승에 해당되는 인력이 거리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더발스 에너지가 계산이 되겠고 만약에 차지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에 또 그 컨스턴트를 곱해서 저희가 일렉트로스태틱 포스를 에너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식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모델들이 뭐 수소를 나타낸다, 탄소를 나타낸다, 옥시전을 나타낸다, 어떤 것을 나타내든 간에 이런 K 값들은 변하게 되겠죠. 그 K 값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 파라미터들을 실험 데이터나 양자역학에서 저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식들이 구현이 되면 이 식들이 구현이 되면 저희가 분자 동력학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분자 동력학을 이제 실행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쪽에서는 이제 반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톰끼리 가까이 있다 그래도 결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결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산모사를 저희가 수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합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저희가 온도를 높이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건데 그 반응 결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결합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reactive force field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반응 힘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결합 차수를 저희가 본드 오더라고 하는데 결합 차수를 거리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 본드가
결합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어떤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exponential force로 exponential 그 폼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에너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탄소 간의 거리 간의 결합 차수를 보게 되면 여기 이 점선은 세 가지 점선은 싱글 본드, 그다음에 파이 본드, 더블 파이 본드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그래프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진한 색으로 본드 오더라고 하는 결합 차수의 식들이 왼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결합 차수가 나오게 될 때 BOIJ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 에너지를 계산하는 텀에 들어가면서 이 거리 안에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는 싱글 본드가 될 거고 가까이 있을 때는 뭐 파이 본드가 있게끔 되는 싱글 본드와 파이 본드가 공유하게 되는 이런 상태의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면서 결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앞쪽에서의 힘장은 고정된 결합 차수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이 반응 힘장을 이용할 때는 가변적인 결합 차수를 이용해서 결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반응이 일어날 때를 각각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에너지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응 파라미터, 식에 대한 파라미터들 전부 다 잘 찾아서 아까도 보였다시피 포스 필드에 해당되는 식들을 전부 다 잘 찾아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가냐 컴퓨터에서 그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을 프로그램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저희가 풀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뉴턴의 제2법칙 그러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것을 미분화하면 마이너스 dv of dr이라고 이 v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r은 거리고요. 그 오른쪽에는 거리의 시간에 따른 거리의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잘 보면 결국은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1 over m dv of drt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가속도의 식을 일단 저희가 찾았고요. 왜냐하면 아톰들이 부딪히게 되고 뭐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이 속도와 위치를 계산해내야 되니까 그럼 다음 스텝은 시간에 따른 아톰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걸 테일러 시리즈로 저희가 익스펜션 시킵니다. 물론 델타 T라고 하는 가장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거리가 어느 정도 이 아톰들이 원자들이 움직이게 될 것인가 분자들이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해내는 것이죠. 이 뒤에 텀들은 저희가 이제 트렁케이션 시킨다고 버리는데 텀들이 작거나 하니까 가장 큰 텀들은 이제 앞쪽에 있기 때문에 뒤 텀들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벨로시티 벌렛 알고리즘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특정 시간의 위치의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저희가 정합니다. 이게 t가 시간이고 r은 위치, t가 시간이고 v는 속도. 그러니까 각 아톰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위치에 어떤 속도를 가지고 물론 이 속도들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3D에 있기 때문에 벡터로 움직이게 돼서 방향성이 다 틀립니다. 속도들도 다 틀리고요. 이렇게 주어지게 된 후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쪽에서 보인 이 식에서 새로운 델타 T만큼 움직였을 때 새로운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를 계산하려면 이전에 있던 위치에 이전에 있던 속도에다가 델타 T를 곱하고 시간 어느 정도 지났다. 그 다음에 가속도에 델타 T의 자성을 곱하게 되면 새로운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RT 플러스 DT고요. 델타 T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나오는데 벨로시티가 있기 때문에 벨로시티는 이전의 벨로시티에 또 저희가 이전 가속도와 지금 현재 가속도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와 앞으로의 가속도, 시간이 지났을 때의 가속도의 평균값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새로운 속도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 시작한 시스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아톰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움직여 있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이것을 계속 재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시뮬레이션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분자 동력학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을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전산모사를 하게 되면 무엇이 좋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전 오래된 이 고전적으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 실험과 이론의 결합으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무한히 발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인데,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시뮬레이션은 이제 중간계에 있을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서포팅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이드까지 할 수 있는 그 이론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실험적으로 있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모델화해서 또 테스트해주고,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게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위험한 실험이 있다라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그 원자, 분자, 결합, 그 다음에 분자 동력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이 분자 동력학을 저희가 이렇게 좀 배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칼슘 카보네이트입니다. 탄산칼슘 만드는 건데, 탄산칼슘의 결정화, 고체화되는 것을 저희가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무수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내면 이산화탄소로 포집하는 것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CO2가 워터에 들어가면 탄산이 되죠. CO2-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의 탄산 이온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지 광물 이온과 붙어서 고체화가 되고 CO2를 이제 포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이 아톰에서 프리뉴클리에이션 클러스터라고, 조금 클러스터라는 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엔 아모포스 칼슘 카보네이트, 약간 비정질, 약간 형태가 없는 고체화된 물질로 돼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결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논의하는 게, 첫 번째로 간다, 그러니까 아톰에서 바로 결정화로 간다. 아니다. 두 번째는 ACC에서 결정화로 간다. 세 번째는 아니다. 아톰에서, 원자에서 피뉴클리에이션 클러스터를 만든 후에 결정화로 간다. 아니다. 네 번째로 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네 번째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밝히는 그런 연구를 했던 것이고, 또 특히나 탄산화가 빨리 돼야지만, 이 사실 CO2를 포집한다고 하는데 CO2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CO2를 어떻게 없앨까를 생각하는 정부의 방침은 사실 지중 저장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용량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중 저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암석화가 빨리 돼야 된다. 광물 탄산화가 빨리 돼야 되는 건데, 그 광물들은 결국 여기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 스트론튬, 바륨 같은 이온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광물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탄산칼슘 결정화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 이 네 번째 루트, 원자 분자에서 프리뉴클리에이션 클러스터를 만들고 ACC로 가서 칼사이트, 아니면 이제 결정화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연력학적 에너지 장벽을 가지는 경로다라는 것을 알아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연구했냐면, 이 프리뉴클리에이션에서 ACC 사이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빨리 될까, 결정화가 빨리 될 수 있는가, 탄산칼슘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그네슘, 철, 스트론튬, 바륨 같은 이온들을 넣어서 보조제 역할을 하면서 결정화를 빨리 일으키려고 해보는 그런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모델링을 다 했죠. 여기에 보시면 칼슘에 Mg를 섞은 거, 그 다음에 CO3, 탄산이온이 있고 물이 있고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레이쇼에 따라서, 몰 수에 따라서 다 넣고, 여기서는 이제 철, 그 다음에 스트론튬, 바륨을 각각 넣고요. 이때 N이 9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학식에서 물이
9개의 배수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하나씩 돌려갈 때 물을 점차 없애갑니다. 이제 증발이 되는 것이죠. PNC에서 ACC로 갈 때는 물이 좀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 스텝에서 전부 다 ACC로 간 상태로 저희가 시스템을 몇백 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다 수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ACC의 스텝에 해당되는 모든 물질들의 시스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물질들이. 이때는 이제 온도는 298 켈빈, 그 다음에 프레셔는 1기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엔탈피 계산입니다. 형성 에너지 계산인데 이 델타 HF라고 하는 형성 에너지를 잘 계산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수치가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형성 에너지가 좋게 되는 결국 발열 반응으로 생각을 해서 반응열이 이제 발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에너지가 안정하고 흡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오른쪽 바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각각의 시스템에서 뭐 마그네슘, 철, 죄송합니다. 스트론튬, 바륨 넣은 시스템에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몰수, 그 칼슘과 뭐 마그네슘의 사이의 몰수 B, 그 다음에 아래쪽에 X에는 물의 양입니다. 이렇게 물의 양을 딱 보시게 되면 마그네슘이 많아질수록 위쪽에 있는 것이고요. 물의 양이 적어질수록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쪽이 많이 보이면 좋겠는데 칼슘과 마그네슘, 그러니까 탄산칼슘 만들 때 마그네슘 이온을 집어넣게 되면 빨간색들이 많이 보여요. 두 번째, 철이온을 넣게 되면 더 빨간색이 보입니다. 더 위쪽으로 가서 더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형성 에너지가 더 플러스 쪽이 되는. 그러나 스트론튬하고 바륨을 보면 스트론튬과 바륨을 넣는 순간에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더 초록색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낸 것은 스트론튬과 바륨이 이온들이 만약에 탄산칼슘 CO2를 만약에 물에 이렇게 넣고 광물화를 시킬 때 스트론튬과 바륨이 있다라 그러면 이것은 탄산화를 빨리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색이 있는 건 안 좋고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영어로 inhibiting 안 좋은, 그 다음에 promoting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탄산칼슘의 결정화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예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모양을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양극, 그 다음에 분리막, 음극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겹쳐가지고 원통형의 배터리가 이제 보이죠.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양극 쪽에서는 약간 레이어된 층상으로 된 이제 캐토드 양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튬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인터클레이션이 되는 음극이 있고 이제 중간에 분리막이 있습니다. 리튬들은 충전 방전에 의해서 음극과 양극 사이로 왔다 갔다 잘 해야 되겠죠. 이때 저희가 유심히 관찰했던 것이 음극 쪽 소재를 이제 개발하는 것인데 이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음극재는 이제 그래파이트라고 그래핀이라고 2차형 탄소 소재입니다. 이것들이 막 쌓여 있는 그런 상태를 그래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most commercial 에너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상용화돼 있고. 근데 단점은 이 리디에이션이라고 리튬이 들어가게 될 때 이게 볼륨이 익스펜션이 잘 안 돼요.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음극재 중에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굉장히 capacity, 그러니까 에너지 density capacity가 굉장히 큽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게 볼륨이 확장이 너무 많이 돼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과 단점이 결합해서 장점이 되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때 이제 실리콘과 카본의 컴포짓 음극재를 생각해 본 거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마이크로 스케일로 만든 겁니다. 카본 구형 물질들, 그 다음에
실리콘 구형 물질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나노 스케일로 실리콘을 만들고 그 위에 카본을 싼. 근데 새롭게 된 전략은 뭐냐면 이제 아토미컬리 이 SI하고 C를 섞어보자. 이것이 이제 아토믹 스케일로 저희가 해본 내용이죠. 그러면 분자 모델링을 해야 되고 전산모사를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서 돌려야 되는데 이때 파티클의 모양에서 이제 표면을 저희가 모델링을 합니다. 물론 SIC의 레이쇼대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이때는 이제 반응 분자 동력학을 저희가 돌려야 되고요. 이렇게 위쪽에 리튬들이 존재하는데 리튬이 SiC 쪽으로 음극재 쪽으로 충전될 때 투과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리튬들은 전부 다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아톰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결합 차수에 의해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산한 후에 보인 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시면 시간 텀이 피코 세컨 레벨입니다. 피코 세컨 10의 마이너스 12승 세컨이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계산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 피코 세컨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리튬들이 리디에이션 이 음극으로 들어갈 때 보면 SI 결합이 끊어지고 SiC 결합이 끊어진다는 것을 시간마다 측정해서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SiC를 잘 아토미컬리 섞어서 만들게 되면 무엇이 좋냐? 실리콘처럼 많이 팽창되진 않아요. 카본들이 좀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카본만 있다라고 하면 리디에이션이 안 되지만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리디에이션이 잘 되고, 그러니까 결국 충전 시에 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볼륨 팽창비를 보게 되면 실험과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계산이 좀 정확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실험 쪽에서 특별히 또 리튬과 Si의 알로이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리튬 충전 시에 일어나는가를 발견해 보려고 저희가 어떠한 분석을 하게 되냐면 방사형 분포,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방사 분포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톰들이 한 군데 있을 때 다른 아톰들이 얼만큼 존재할까, 어떤 떨어진 거리에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G of R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크가 이제 점점 커진다는 것은 리튬과 Si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리튬과 Si의 알로이가 형성된다는 것을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분자 동력학 결과로 알아낼 수가 있었고, Si의 피크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이게 헬이 되고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본드들이 리튬이 충전되면서 그러면 이제 Si가 끊어지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SiC 헬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물론 리튬과 카본의 인터랙션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theoretical capacity는 1161 밀리암페어 hours per gram인데 이것이 이제 에너지 덴서티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입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4,300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370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1,100대의 그 이론적인 어떤 theoretical capacity를 가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이 실험과 유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분자 동력학이 좋은 결과를, 실험 결과를 서포트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가를 저희가 규명해 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분자폭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론들을 분자 상태로 만들게 되면 나풀거리면서 이제 굉장히 나노 스케일의 어떤 머신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아이디어에서 얻어서 이 분자 폭탄의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나이트로 메탄은 굉장히 강력한 폭발물입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루기가 쉽고요. 그래서 나이트로 메탄을 저희가 화학 분자로 선정을 하고, 그럼 이 화학 분자가 그냥 공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폭발이 될 거니까 나노 분자 모형 탄체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카본 나노 튜브를 생각을 했습니다.
안정하고 세고 이 탄소 나노 튜브겠죠. 이 CNT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탄체에다가 나이트로메탄을 넣고 그것의 폭발력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떤가. 물론 이것은 뭐 군사용이 아닙니다.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러나 실험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계산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이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자 모델링을 하게 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카본 결합들을 끊어내야 되는 에너지가 나이트로메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카본 에너지가 끊어지는 것이 도대체 얼만큼 될까 계산을 해보니 한 cc 본드당 넘버 오브 그러니까 결국 나이트로메탄의 개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3.65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17,17 C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름이 나올 수가 있는가를 체킹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너무 커도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찾아내야 돼서 이 카본 인터액션을 저희가 찾아봤더니 17,17이라는 인덱스를 가지는 CNT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것을 모델링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하고 안쪽에 나이트로메탄을 패킹 시키고요. 그 다음에 캐핑하는 것은 또 탐슨 방법, 캐핑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그로트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캐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캐핑을 하게 돼서 온도를 높이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EM을 쏘거나 하면 안쪽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터지면서 팍 하고 터집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천천히 보여드린 것이지만 순간적으로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퍽 하고. 그러니까 분해되는 이 나이트로메탄 물질들이 이제 CNT에 부착되면서 터지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각각 이제 분자 동력학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들이 어떻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트로메탄의 결합들이 이제 C와 N이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해된 중간 생성물 후에 또 안정한 생성물, 결국 물과 수소, 그다음에 질소, CO2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열을 받아서 분명히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것이 탄체에 점점 붙어가면서 5링을 7링으로 만든다거나 어떤 물질들, NH나 OH가 카본에 붙어가는 순간에 카본의 결합을 끊어내면서 이제 점점 터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내부 물질이 부착되고 나노포가 형성된 후에 확장이 된 후에 이제 폭발 물질들이 전부 다 뛰쳐나오는 방출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결국 이런 분자폭탄을 만들어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자동력학으로 저희가 한번 봤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그런 연구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분자동력학의 응용법을 설명을 3가지 예로 드렸고요. 혹시나 어떤 질문이 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팅방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오늘은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도 많이 접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민지 학생, 저는 초등학생이라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남수린 학생, 저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워도 되지만 미리 알고 가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일단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나토미스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단백질을 만들어 암 치료에 응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암에 관심을 가지시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암에 관심이 있다는 건 사실 이전에 제가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는 팬크리아틱, 그러니까 췌장암이었습니다. 근데 췌장암 연구를 해서 이번에 이제 연구 논문을 낸 것은 아니고요. 그 암세포를 어떤 암세포라고 특정짓지는 않고 이 암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암세포로 만들어가게 되는 주요 인자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 약물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 약물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죽여버리면서 암세포를
확장을 막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하게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약물 세포들 물론 약물 세포를 암 세포에 주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 세포의 중요한 부분인 이 미토콘드리아에 정말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약물들이 그 작동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분자동력학인 그러니까 올 아톰이라고 하는 아까처럼 뭐 아톰 원자 대 원자로 하게 되면 이 단백질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시뮬레이션을 분자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코스 그레인이라고 하는 약간 조립질 분자 동력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른 말인 조립질입니다. 어쨌든 코스 그레이닝 분자 동력학을 돌려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의 전공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화학에, 물리에, 수학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 MMM님 이런 공부는 대학 전공은 화학공학 쪽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물리, 화학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어떤 학문을 하든 간에 그 학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쪽이라 그러면 분명히 연력학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 아니면 화학과, 물리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이 분자 전산모사를 하는 계산 과학을 진행하는 분들이 전문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기본적인 지식은 사실 물리, 화학, 그다음에 연력학,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그 내용들은 좀 알아야지.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워서 화학공학으로 와서 화학공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필드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배우고 화학과에 갔다라고 하면 화학에서 하고 있는 전문 필드를 배우게 될 거고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전문 필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화학공학과니까 기체, 고체, 액체를 다루지만 뭐 기계공학과에 가면 고체나 디바이스를 다루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만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분들께도 좀 좋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왕눈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들의 결합력을 계산하다니 놀랍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을 구하는 거군요. 경험적으로 얻는 게 어렵습니다. 오랜 연구의 결과로 얻으시는 거지요? 하고 여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뭐 지금 만약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아톰들의 어떤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아톰들의 존재는 알았으니까 핵과 전자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니 그 인터랙션들의 힘들은 어떻게 셋업을 할까? 결국은 양자역학까지 내려가서 실험과 비교 없이 인터랙션, 상호작용 힘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아냈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수소기체를 만들었어요. 수소기체 사이에 인터랙션, 결합, 상호작용 잘 찾아서 기체처럼 만들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수소기체를 돌린 것과 계산적으로 돌린 수치가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안 맞는 상호작용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상호작용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면서 실험과 유사하게 상원상합이라고 하면 상원상합을 저희가 조건을 정하고 유사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양자역학에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자와 핵의 어떤 인터랙션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전자 인터랙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결합들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라미터를 잡지만 실제로는 그 파라미터를 넣고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실험과 맞지 않다 그러면 파라미터 보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아자아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나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 왕눈이 님도 분자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은 시뮬레이션을 하나씩 해보시는 게 힘드셨겠어요. 가장 많이 하셨던 그 반복 횟수 어느 정도 반복을 하셔서 해보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걸 타임 스텝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코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기까지가 어느 정도 걸렸다, 어느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코딩을 처음 시작하고 프로그래밍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로, 그 다음에 자바로, 지금은 이제 파이썬으로 하지만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펄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매트랩이나. 그런데 제가 배웠을 때 이제 C, Fortran, 그 다음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이런 식들을 해석해내고 원자들의 위치를 정하고 이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속도들을 다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아톰들이 서로 부딪혀갖고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핵과 핵이 만나면 피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면서 코딩을 잘 바꾸면서 계산했던 그 시기가 아마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개념이 그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런 시뮬레이션을 제가 공부했던 시절에 돌렸다고 하면 2년 정도는 직접 한 2, 3년은 돌려야지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1, 2개월 사이, 2, 3개월 사이에도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타임 스텝으로 볼 때 아까 델타 T라고 보여줬던 이런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몇 스텝까지 돌렸나요? 마이크로 세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 세컨이 무슨 얘기냐? 저희가 타임 스텝을 1 피코 세컨이라고 정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러니까 1세컨까지 가려고 그러면 12승 배를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죽고 나서 뭐 제 후손이 돌려도 끝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러면 마이크로 세컨까지만 보면 모든 현상을 볼 수가 있나? 거의 모든 현상은 마이크로 세컨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도 그거보다 빠르고요. 그다음 물리적인 현상도 실제로 1시간을 기다려서 반응을 다 본다는 건 전체적인 물질의 모든 반응이 다 일어났을 때 1시간을 본 거고 30분을 본 거고 실제로 그 조그만 그 현미경적인 어떤 마이크로 스케일의 어떤 세계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마이크로 세컨 안에서 나노 세컨 안에서 몇백 나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빨리 이제 캐치를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교수님. 네, 아미들의 외침님 질문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아무래도 첫 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네, 컴퓨터를 PPT. 알아보는 물질의 분자 세계의 그 첫 장이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찾고 있는데 뭐 아까 제가 인사 첫 장에 드리면서 네, 이 아래쪽에 약간 그 붉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약간 이 평면 같은 아톰들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양이 아마 그림으로 있었을 겁니다. 네, 이것은 무슨 실험이냐면 주로 그래핀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들을 여기 나오네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구리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그래핀입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뜨겁게 달군 후에 탄소의 소재를 뭐 메탄이든 아니면 탄소의 소재라고 하는 것들을 구리 위에 쏘게 되면 당연히 결합들이 끊어지면서 카본들이 붙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카본들이 2차형으로 붙어가는데 그때 그래핀이 나오는 거예요. 뭐 LG든 삼성이든 어느 회사든 저 그래핀을 결함 없이 깔끔하게 대면적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도 무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리 위에 그래핀을 성장시켰을 때 이걸 뜯어내게 되면 구리하고 카본하고 잘 붙어 있고 그 안에 결함도 많고 해서 뜯어내게 되면 이 그래핀의 카본들이 전부 다 덕지덕지 뭐 구리에 붙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습기가 많은 곳에 하루 정도 두게 되면 그래핀이 잘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희가 이제 계산적으로 규명한 내용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물과 산소가 계속적으로 이
구리 위에서 반응을 하면서 그래핀을 들어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연 현상을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자 동력학을 좀 극한까지 잘 배우게 되고 그런다고 하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힐링 여행 TV님 질문 주셨는데, 그럼 이제까지 설명해주신 분자 동력학 연구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전 분야에 제가 그때 뭐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화학공학과를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분자 동력학, 그러니까 분자 전산 모사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9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계산 과학이라는 것이 전무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러 들어갈 때도 이것이 비전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이것을 배워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제가 2005년에 박사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런 분자동력학, 뭐 계산과학 분야가 막 뛰어나게 발전이 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학공학에서 제가 배웠지만 물론 기계공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화학 물리에서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계산과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과학에서 멈추지 않고 공학 쪽으로 와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체, 고체, 액체를 다 다루는 이제 화학공학 쪽에서 제가 이제 몸담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의 상들을 연구할 수 있으면서 이 분자 동력학을 이용해서 그런 상들을 모두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야는 제가 지금 공부했던 분야로 그래서 그 공부를 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뭐 이런 필드가 없었지만 제가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도 이 계산과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지 못하고 실험적으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건데 계산적으로는 뭐 전기세만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세만 낸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거르는 거죠. 이런 실험은 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실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줄 수 있으니 그러니까 분자동력학을 좀 많이 잘 연구를 하게 되고 계산과학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당첨자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댓글 당첨자 발표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저희 6명이시고요. 박영애님, 이애련님, 왕눈이님, 아미들의 외침님, MMM님, 폼폼님. 그리고 저 댓글 당첨자 말고 아까 저희가 교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제가 아이디 불러드렸던 그 질문 당첨자, 댓글 당첨자 분들께서는 그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했죠. 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국리 N 사이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www.국리 goongle.org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벤트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끝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곽상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17회차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다음 주 금요일 10월 22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